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정치의 상대들은 본의 아니게 생각보다 자주 합의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극우는 왜 반파시즘의 상징 안토시오 그람시를 자주 꺼내는지, 유임된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왜 좌우가 다 불만인지,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를 늘리는지, 25년 6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시사 아저씨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600위의 금요일 순서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시사 씨와 함께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른 성대모사는 잘하던데. 진짜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만 들으시면 네. 다른 성대모사는 잘합니다. 이젠 트럼프도 잘 따라합니다. 네,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사아저씨 씨가 화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위터나 커뮤니티 화내지 않아요. 네. 예전에 냈었습니다. 요즘은 안 낸답니다. 요즘은 미소로서 응대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를 내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와 커뮤니티에 많은 시민들이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화내라고 뭐 일부러 조작한 자료들도 많이 다니고요. 진짜 많아요. 무슨 최근에 며칠 전에는 그거를 그 조선일보 일면을 누가 조작을 해서 퍼뜨렸더라고요. 저 미군 전투기에서 미사일 떨어지는 거를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해놓고 어떤 메시지를 내보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네. 아닌 걸 아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지 싶은 거예요. 이상하네. 근데 생각보다 좀 흔한 일이긴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늘 말하는 편입니다. 시민들이 화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가짜가 아니라고 믿고 지나가면 안 되겠지요. 예. 근데 막 아까 댓글창 얘기를 했지만 그 댓글창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서 속보를 얘기해요. 막 진짜? 속보 이런 게 있다. 근데 그 중에 요새는 이제 제가 아까 화를 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몇 차례 이제 좀 이상한 분들이랑 드자비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좀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떠났거나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네. 요즘은 많이 그런 일이 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와가지고 잘못된 얘기, 잘못된 속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결론도 아니고 잘못된 속보를 전달했다. 네, 잘못된 뉴스를 막 얘기합니다. 그건 그 내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짜 뉴스를 퍼나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내가 전달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또 얘기하면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크로스 체크 어디서 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넘어갈 뻔해요. 막 그랬나? 근데 그 진짜 조금만 삐끗하면 넘어가서 그냥 얘기할 법한 그런 얘기들을 막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전제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은 여러분이 떼어 부셔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언론은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먹으면 좋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막 매니퓰레이션 해도 돼요. 언론을 긴장하게 하고 막 언론을 우울하게 하고 언론을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도에 맞게 막 쓰셔도 돼요. 그렇게 써야 할 도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조선일보를 볼 때도 한겨레를 볼 때도 한국일보를 볼 때도 화가 안 납니다. 얘네들은 이러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이러이러한 매니퓰레이션을 우리에게 시도하고 있네. 그럼 뭐 이거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고 아니면 말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 혹은 갔으면 하는 정치적인 방향을 레거시 언론이 모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 주 중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빨리 지명하고 끝내자. 라고 가름말을 가장 강력하게 타려고 했던 건 한겨레입니다. 사설로도 그렇게 냈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건 어제 나왔던 성한용 대기자의 칼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 민주정권 1기가 들어선 다음부터 새 정권이 들어설 때 첫 총리 인선은 보수정당이 야당일 땐 무조건 야진했고 민주정당이 야당일 땐 무조건 같이 해줬다. 예. 이게 무슨 소리죠? 무언의 압박이죠? 국민의힘 뭐해? 들어줘. 무언의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도 대놓고 제목이 중원 무언 압박이네. 네, 국민의힘 임명 동의해줘라. 제목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기자들 혹은 칼럼니스트들 혹은 이제 사설을 무기명으로 남기는 이 회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베테랑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도 좌우 전후 다 재가면서 의견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관급들 지명하는 국면에서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투선들을 싫어하고 한겨레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일걸요, 거의? 아니다. 권인숙 위원장 정도? 거의 자리 없습니다. 예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너무 화나 있거든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데. 칼럼 제가 일부 알려드릴까요? 이미 이 대통령 공약집은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간 단축,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이거는 이제 그 대기업의 계열사를 모두 아우르는 저희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네이버 단일 노조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근로감독관 증원 등과 같은 친노조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것이다. 아이고 고마워라 민노총이라고 안 하고. 김영훈 후보자는 이런 노동공약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 개선책, 경영계가 노동 문제에 요구해온 사항에 대한 공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는 결국 기업이라는 말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 등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 장관은 그 예고편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 리그 오브 레전드 해설할 때 이제 갑자기 딴 것 하고 있다가 정신 확 들 때 있죠. 비상! 이럴 때. 그런 분노가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자들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한겨레가 제일 크게 다뤘던 것도 김영훈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장관 인사들을 쭉 보면 다 메시지들이 있어요. 가령 이 정권은 하여튼 AI에는 한번 크게 한번 내가 한번 뭔가 보여줘 보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국방장관 뭐 이 내란도 있었으니까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좀 손을 봐보겠다. 문민 때가 됐다. 예,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외교의 전반적인 키는 좀 주류 정책으로 가겠다. 예, 근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들, 해결사들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들이 있는데 노동 문제는 확실하게 그게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은 의지에 있어서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사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노동부 장관 명단을 쭉 보면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노동계 출신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항공노총 관료 출신이거나 그렇죠. 네. 항공노총 관료 출신이거나 항공노총 출신인데 뭐 현장 출신이라고 부를 만한 건 사실은 김영주 전 의원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죠. 네. 이제는. 뭐 넘어갔죠. 네. 네. 근데 뭐 그 정도 왜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네. 그 정도 뭐 잘 생각 안 나는데 노동계에서 유명했던 인사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교수 출신이거나 이렇고 굳이 이제 우리가 좀 이 확대를 하자면 김문수 운동권에서 유명했던 인물이다.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돌아갔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상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취임하셨으니까. 네. 너무 많이 멀리 돌아간 인사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평가는 자 이제 그러면 기업의 노동정책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는 안 듣겠다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100%. 그렇죠. 근데 벌써 그렇게 나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뭐
경제 신문들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인사를 그냥 하겠다라고 간 거니까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보다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읽히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이 새 정부의 표현 방식과 말을 할 때 하기와 숨 쉴 때 숨쉬기 패턴이 늘 재밌거든요. 구경하고 있는 게.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땐 나름 혁명적인 셀렉션인데 이걸 별 자랑을 안 합니다. 그냥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예. 해석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정도의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 방송할 때 가장 흥미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지점은 제가 이제 가장 반갑고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김영훈 후보자지만 더 어려웠던 거는 광고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룩꾸룩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난 달콤해. 물론 고소하고 심지어 담백하기까지. 첨가물을 잔뜩 넣은 그런 꾸며진 맛과는 달라.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진한 생크림과 친환경 고구마.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르꾸르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르꾸르. 수박 말고 뭐 달달한 거 안 드십니까 집에서? 뭐 근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너무 아저씨 같죠. 먹었는데 달면 달구나. 먹었는데 짜면 짜구나. 그렇다는 거죠. 에그타르트나 스콘이나 이런 걸 따로 사서 파먹진 않죠. 가끔 먹는데 마카롱. 근데 마카롱까지는 아니고 네. 가끔 에그타르트나 스콘은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빵이라는 것을 제가 가끔 배달을 시킵니다. 네. 동네 빵집 이런 데서 배달의 민족 이런 걸로 네. 뭐 식사를 해야겠는데 왠지 간단하게 먹고 싶다. 근데 배달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저것 넣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에그타르트나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먹는데 네.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이 집은 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나름 이제 선호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카페에서 시킬 때도 있고 그런 카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에그타르트 이런 거를 파는 카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먹긴 하는데 그럼 한쪽에 이제 그런 생각이 밀려오죠. 이대로 다시 97kg가 될 것인가? 어제 방송을 참고하십시오. 이대로 그 얘기구나. 이대로 110kg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자제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요즘은 뭐 시사 씨가 자전거를 타니까 아니 더워서 또 못 타게 돼가지고 지금. 맞다. 네. 그죠. 예. 근데 저는 에그타르트나 마카롱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예. 너무 달아서 아저씨 입장에서 좀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 둘 먹고 맛을 음미하기 좋습니다. 꾸룩꾸룩 광고입니다. 게다가 그냥 밀가루 안 쓰고 통아몬드를 갈아 만든 머랭이 있고요. 머랭과 꼬끄가 뭔지 모를 겁니다. 시사연 씨는. 이 마카롱은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후기는 주로 매니아들이 써주시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줄 가장 달콤한 선물 꾸룩꾸룩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여러분이 들으시는 순간에 뭐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냐 지금 뭐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겠지만 주 초에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 다 거들었던 것은 농식품부 장관 유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시사일 씨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용인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보수가 화내고 진보가 화내는 게 다 맞아요. 진보가 화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연홍을 비롯한 전국 여성농민회의 농민들을 지지해주러 이제 남태령에 나오고 이랬던 시민들이 말벌들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농정과제의 개혁을 사람으로서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그냥 두겠다라는 건 배신이다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하나도 안 틀려요. 보수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대놓고 배신자한테 자리를 주냐. 자리를 주는 것 자체로 배신인 상황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다. 배신의 상징이 대놓고 장관이 돼서 또 걸어다니니까 장관 유임이 돼서. 지난 정권에서 밀어붙이던 모든 기조를 다 막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러면서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죠? 그거는 이제 모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하는데 추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추측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선택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작정이란 뭐냐? 전 정권 장관을 나는 유임을 하나 정도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된다. 그렇죠. 지난 며칠 동안 전 정권의 장관급들을 쭉 앉혀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너네 중에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 탈 것이다. 네. 라는 메시지를 낸 거다. 대통령은. 그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식품부 장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다선인데 누군지 모르겠고 저 지역 장악력이 매우 뛰어난 호남 다선 정치인을 집어넣어주는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계호 의원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네. 농업 기반의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인사가 호남 지역 인사가 필요한데 배려하기에 또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길 많이 배려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 정권 장관을 나는 유임을 하나는 시킨다. 이런 구상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거기에 가장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적합할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전 정권 사람을 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해석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전 정권 시기에 그 이전 정권 시기에 요직을 맡았거나 잘 나갔던 공무원들이 이게 결국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어떤 큰 기조 속에서는 소극적이 되거나 이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새 정권 같은 경우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폐청산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전 정권 청산 분위기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내란을 했죠. 그다음에 3특검이 돌아갑니다. 지금. 3개나 돌아간다고요. 특검이. 예, 여러분 내일이나 내일 모레 10시면은 윤석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미래에서. 네. 안 나올 겁니다. 3특검이 돌아가고 그렇다라는 거는 내란에 연루됐거나 또는 김건희 문제에 연루됐거나 하여튼 간에 전 정권의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용서 없는 거지만 그거는 단호한 거지만 그렇지가 않은데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또는 전 정권에서 그냥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제하지 않는다. 예, 그것만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줄 필요가 있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 거고 그 얘기를 가장 그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은 전 정권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장관을 남기거나 그 분야에서 욕한 바가지를 먹었을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장관은 그럼 어떤 장관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번에 이제 인사한 분야들 같은 경우에 다른 장관 예를 들면 뭐 과기부 장관을 남기겠습니까? 거기는 AI 진심이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맥락들이 있는 것이고 뭐 남아 있긴 하나 뭐 모르겠는데 노동부 장관 차관을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거기는 또 이재명 시그니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약속했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통일부는 아니죠. 그리고 그거 유튜브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사람의 문제와 부처의 문제. 예.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부처는 제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장관 중에 또 이게 유임시켰을 때 문제가 되는 인사는 또 제외해야 되고 그럼 남는 게 여기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제 언론의 해석인데 양곡관리법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이건 언론의 해석입니다. 네. 민주당의 스탠스에서 후퇴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있을 텐데 후퇴를 그냥 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그냥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 정권 사람을 데려와갖고 후퇴를 시키는 게 나을 것이다. 네가 탱킹해.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언론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미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뭐 확인 가능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만들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농민단체들이 좀만 참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대로라면 농민단체들은 더 화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만만한 게 농식품 분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했더니 그럼 그동안 지역안배에서 나눠주기 하던 자리가 농식품부 장관이면 그 앞에 정권들도 최소한 농식품부 장관 자리 우습게 봤던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걸 호남의 지역 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 혹은 블루프린트 이 정도로 생각이 이거 당연히 추측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나토를 안 가게 되는 바람에 시간이 생겨서 일정을 만들어서 간 게 광주였죠. 가서 이제 호남 타운홀 미팅을 하죠. 그거 꽤 재밌었는데 타운홀 미팅이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화법 있거든요. 남 얘기를 다 듣고 자기 성질 났다는 걸 알려주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숨겨진 메시지들을 또 막 한참 남겨놔요. 광주 방문 끄트머리에 제가 그 영상을 좀 찾아서 봤는데 타운홀 미팅 끄트머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돈 달라는 얘기만 자꾸 해요. 광주시장하고 저 전남지사가. 그랬더니 나중에 듣다가 계속 승질을 낸 다음에 상황 파악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됐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들으면 어감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상황이 개판이라는 걸 알았다.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혔어요. 그럼 이제 정치를 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타이밍에 호남에 가서 원을 들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지금 갔을까? 혹시 당원들한테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비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호남의 중진들한테 농식품부 장관을 안 준 것도 저는 같은 결로 읽히거든요. 민주당이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남의 오래된 정치 세력을 바꿔내는 작업. 지역 실력자들을 견제하는 작업.
혹시 그걸 하고 싶어서 굳이 농식품부를 안 건드린 거 아닐까? 라는 것까지 과도한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과도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뭐 가능성을 다 추론할 수 있죠. 우리는. 공감이 안 되면 어디 앉혀 듯해. 아니, 추론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신호,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에 대한 어떤 태도의 후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일부 언론의 이제 시선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이제 바로 이제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이런 반발도 있고 하면은 정권이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송미령 장관 유임을 시켰으면 그러한 이제 기대나 구상하거나 완전히 반대로 가줄 필요가 있다. 그 양곡관리법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 전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보수 해법이라는 거는 사실 농정이라는 걸 이걸 뭐 우리 농축산인을 부르면은 더 잘하실 텐데 농축산인은 이렇게 간단하게 촌평했습니다. 미친 담임이 새학년 때 또 들어온 걸 보는 기분이다. 맞죠, 뭐. 그러니까 농정의 문제를 보수 해법은 네. 농정의 문제를 사실상 안 하는 거잖아요. 농사 안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수 해법이지 않습니까? 꾸준히 또 반대 거부권 썼고. 아니 네. 소 안 키우고 네. 농사도 안 짓고 뭐 닭도 안 치고 그게 이제 해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재명 정부의 농정 전반에 대한 어떤 대안은 이거야 라는 거를 이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놓는 어떤 그러한 걸 만약에 이 송미령 장관을 통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저도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는 스팬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소신에 어떤 분들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근데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이 쪽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뭘 봐왔냐? 우리 새 통일부 장관 09년에 그 재보선을 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네. 전주에. 그때 심지어 자기 편을 하나 달고 갑니다. 그게 신건 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옆 동네 완산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무소속 연대라는 걸 하면서 그때 그거 할 때 아니에요.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한 줄로 민주당 후보를 때려잡습니다. 그때 때려잡혀서 흑화한 사람이 김근식이죠. 그때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참여정부 황태자가 왜 참여정부 가는 길에 이런 못된 짓을 하냐 막 뭐라 그랬어요. 그때 얻었던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서 정동영 의장은 엄청나게 진보적인 선택을 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비슷한 저 사람은 최대 배신자, 최소 행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이 거대 정당 민주당은 잘 갖다 써본 경험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당으로 들어온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용인에 사는 제 친구가 야 우리 동네 이현주 나왔는데 찍어야 돼 말아야 되라고 물어봤어요. 이현주 의원이 있어요. 저도 돌아오는 거 싫었어요. 그리고 당장 한참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대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으면 안 되라고 한참 말했던 사람.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 처음 들어온 듀오 있죠.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의원.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정원 의원 같은 광진의 의정원 의원 같은 언론인 출신들처럼 아마 민주당이 몇 년간 숙려 기간을 주고 이제 물을 빼는 작업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이제 좀 뭐랄까 여론을 좀 중화시키는 뭘 할까 싶기도 해요. 게다가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버림받을 뻔한 위기를 몇 번 이겨낸 사람이에요. 당내의 네거티브를 엄청 많이 흡수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우를 보면 좌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저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면 절대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로 느껴졌고 그 외에는 이제 시사 씨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막 화를 냈고 농민들이 그리고 철회하라고 했어요. 근데 철회는 안 하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180도 뒤집었어요. 그래서 보수가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확 뒤집냐. 자기의 눈이 멀어도 망정이지.
요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시사야 씨가 말한 대로죠. 정책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진보 언론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겠죠. 정책 후퇴시키려고 저러나 보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 보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뭐 철학이랄 것도 없는 정부였지만 뭔 철학이 있습니까? 그 정부가 술만 있지. 근데 이제 윤석열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의 철학을 수용해줘서 그게 철학과 정책을 수용해준 결과로 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켜 준 거면 그건 좋다. 그거는 뭐 협치다 그게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만 남겨놓고 그렇죠. 송미령을 쉽게 얘기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자 이제 어느 편이야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턴힐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은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우린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냥 장관 빼각이지. 네.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뭐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남는 평가는 그럼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뭐 그거를 진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표현할지 광장의 가치를 버렸다. 광장의 목소리를 잊었다. 뭐 이런 게 남는 거고. 남태령을 무시했다. 네, 그런 게 남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그러니까는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더라도 새 정부의 어떤 철학, 정책, 그리고 가치, 노선 이런 거에 따라와 주기만 하면 전 정권에서 뭘 했든지 그 따라와 주기만 하면 다른 건 상관없다. 내란에 함께한 것만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에게 우리는 대안이 이런 거다. 농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청사전에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보수의 반발만 보수의 왜 우리 사람 뺏어갔습니까? 요 반발만 남긴 채로 상황은 봉합할 수 있는 거고 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언론이 봤을 때는 이건 단점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되 판을 직접 깔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던지는 질문에는 잘 답하지 않는 편이랄까요? 그런 건 이런 답인 거죠. 당장 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곧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같은 답이랄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쓰는 화법이기도 한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화법을 어느 순간 싹 배웠다고.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다가 장관이 임기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거든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를 거예요. 아닐까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뭐 임기를 뭐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해야 될 것이고 장관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뭐 그 자리에 어떤 뭐 그런 권한을 보장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장관은. 네. 그러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캐릭터대로 해라라고 하면 그런 말은 굳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제가 대변인이라면요.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룩꾸룩.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강원도 청정지역 농약 없이 키워낸 호박고구마. 찌지 않고 그대로 구워 말려내면 자연 그대로가 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진짜 자연이 있는 간식,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시사 씨 잠은 잘 잡니까? 잠을 잘 못 자죠 제가. 네. 그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잠을 못 자는 게 김민아의 캐릭터여가지고 무슨 잠이 오지 않는 어쩌고 뭐 이렇게 코너 이름 지어주고 그랬어요 라디오에서. 지금도 있어요 그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이번 주엔 뭐 때문에 잠이 안 오십니까 이거였어요. 지금도 합니다 그거. 네. 장수 프로네요. 별밤이야. 야. 왜 멜라토닌은 드셔보셨습니까? 멜라토닌은 이제 물질의 이름. 예. 제가 요새 얼마나 멍청하냐면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단 광고부터 하고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낮과 밤의 패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거 광고 때문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20살 땐 말이에요. 잠이 안 오면 막 작업도 없고 일도 없는 날인데 잠이 안 오면 죽을 때까지 술을 먹으면 잠을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주량이 더 늘어나 있죠. 그러다 통풍이 걸리는 거죠. 30이 되면. 근데 통풍이 걸린 다음에는 술로 잠을 재울 수 없습니다. 죽을 테니까요. 아파서. 그래서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살았어요. 저도. 보통 한 새벽 5시에 잡니다. 예. 그리고 한 8시에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신문 보고 또 사무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멜라토닌 덕분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능이나 기억력이 개선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신문을 좀 늦게 보게 돼가지고 다른 일이 많아서 이제 막 석간까지 같이 문화일보까지 섞어 보고서 이러고서 오늘은 수요일 밤이거든요. 수요일 밤에는 저 재활용 버리는 날이니까 재활용 버리고 와야지. 그럼 2시간 내로 자야 되니까 멜라토닌을 먹어야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까먹고 멜라토닌을 또 먹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야. 내가 이거 먹었나?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또 먹었어요. 야. 그 먹은 거 내가 잘 모를까 봐 뒤집어 놓거든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번 뒤집은 거예요.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그리고 아기처럼 자버렸습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로아스웰 멜라토닌을 드릴게 내가. 입안에 넣어주고 말겠습니다. 도움이 돼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아니 잠 못 잔다고 계속 저 라방 켜놓고 있지 말고. 멜라토닌을 한번 김민아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602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시사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어제 말이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트럼프 동무대라고 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갔다는 소식까지 주초에 들려왔는데 결국 갔죠. 갔다 왔죠. 멋있게 갔죠. 멋있게 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동무대였다. 이쯤 되면 이건 뭐 한국일보 이제 취재한 기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건 한국일보의 시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나토 회담에서 EU가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그 결정은 말이에요. 미국 좋으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이번 주는 국제무대에서 어떤 주간이었냐면 군사력에 의한 외교적인 중력이 미국을 많이 떠나는 주간이었었어요. 저한테는.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5%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미군이 이긴 것 같잖아요. 미국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왜 어색한가? 왜냐하면 이미 봄에 미국을 빼놓고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방위비를 높이자고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때 이유는 뭐였죠? 러시아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해주지 않을 테니까. 미국이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천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미국을 등에 업고 나토만 어떻게 믿느냐. 그때 EU에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방위비 늘리는 모델 짜라고 야근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런 특파원 보도들이 줄을 잇던 때가 있었어요.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미 생각한 거예요. EU는 방위비를 늘리기로. 그러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힘을 입었던 나라들이 지들이 알아서 방위비를 늘린다는 게 어떻게 미국한테 도움이 됩니까? 외교적으로.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가고 난 지 한참 뒤에 그때도 나토 바지가랑이 잡는 나라들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방을 더 키울 테니까. 미국만큼 쓸 테니까. 이건 미국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트럼프가 이긴 겁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이긴 거죠.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아젠다니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꿈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브라이트바트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꿈은 네.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일기 정권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더 이상 나는 그 해외에 무슨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 근데 나토라는 데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름의 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딜을 한 게 나토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토라는 체제는 존속 가능한 것이냐 지금 그런 의문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데 왜냐? 그렇죠. 나토는 어쨌든 집단 방어 체제인데 나토 집단 방어 핵심 뭐냐면 하나의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나머지 국가들이 동맹으로서 다 참전하는 게 나토의 집단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잖아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알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미국이지 않습니까? 즉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참전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해 오면 미국은 참전하는가? 예. 그렇다고 해놔야 러시아가 함부로 뭐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러시아가 함부로 유럽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계를 1945년으로 돌리면 독일이 뭐 45년으로 더 전으로 뭐 1936년으로 돌리면 뭐 독일이 유럽 침공을 할 건데 유럽 침공을 할 때 미국은 참전하는가? 예. 처칠이 무슨 뭐 연설을 하고 뭐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침공을 하면 미국은 참전하는가? 그때는 미국이 참전을 뭐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결국 참전하는 그 시점까지 어쨌든 영국이 버티고 뭐 그러면서 영화 덩케르크를 만들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36년까지만 해도 독일과 일본이 저 멀리 있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야 이거는 유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미국이 참전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참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토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근데 트럼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오는 거지? 여기 무슨 일이 생기면 트럼프가 자꾸 글쎄 돈을 더 줘. 글쎄 그 나토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일단 우린 친구지 자꾸 이래요. 예. 네. 나토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 그건. 일단 친구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자꾸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철학대로 하면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미국이 왜 갑니까? 트럼프의 철학대로 하면. 네. 유럽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든지 푸틴이 거기를 침공을 하든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랑 싸우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어떤 뭐 나라랑 갑자기 맞짱을 뜨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근데 나토 국가들은 자꾸 네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토를 뭐 깰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좋아 그러면 내가 그 나토를 앞으로 지탱해 주길 원하면 적어도 니네가 니네 스스로 니네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니네 스스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GDP 5%의 국방비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나토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이 예외 없이 다 적용할 거야. 다음은 한국이죠. 네. 네. 일본, 한국 뭐 등등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선을 쫙 그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토는 그러면 어차피 이전부터 재무장의 어떤 기운을 당연히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협이 있으니까 독일 보세요. 독일 흥분해가지고 독일이 재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거 안 하는 나라인데. 근데 극우 정당이 이번에 휩쓸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죠. 그 전부터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런 방향이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그 김인 기사가 집권을 하면서는 더 그런 거고 이제는. 네. 뭐 대놓고 이제 얘기를 대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GDP 5%를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거든요. 평화 시대 그게 뭐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를 하면 트럼프는 그럼 내가 나토 체제에 대해서 인정할게. 여기까지 간 거지 얘기가. 그래서 이번에 GDP 5%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나토 사무총장은 그래 이거는 해서 트럼프 기분을 일단 띄워주자. 어차피 GDP 5%를 약속한 다음에 GDP 5%의 국방비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뭐 누가 검사할 거예요 그거? 네. 그럼 이게 관세 전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떠들었고 네.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질질 끌다가 결국 협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뭐 언제 어느 시점까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달성하기로. 그걸 달성 안 했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트럼프가 그럼 달성 안 된 유럽의 나토 국가들한테 뭐 폭격할 것이요? 뭐 아니면 뭐 그때 가서 관세 전쟁을 다시 선포할 거야? 그때가 트럼프가 뭐 대통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트럼프 기분을 띄워주고 그리고 나토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 수준에서 딜을 합시다. 그럼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가서 나토 체제에 대해서 그래 나 나토는 하나가 맞으면은 다른 모두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러시아랑 무슨 일이 생긴다던가 다른 국가들끼리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개입하고 말고는 그때 가서 일이지 뭐. 그렇죠. 알게 뭐냐. 그렇죠. 이 생각으로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나토 헌장 4장 그거 나 인정해. 그 인정하니까 내가 여기 왔지. 뭐 별일 있겠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DP 5% 그 성명이 나오자마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눈치 없이 네. 우리는 5% 우리는 못 쓸 것 같은데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네. 그죠. 자식이 너 관세 협상에서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눈치 없는 스페인이 그냥 한다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 아니에요.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가 가까운 나라들이 돈을 실제로 쓰고 싶은 거고, 스페인은 뭐 마그레브 3국이 뭐 지중해를 건너서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뭐 카르타고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했다가 좀 혼났는데, 그 실제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WSJ에서 봤던가 1기 정권에 비해서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국방비 이야기가 예전에 트럼프한테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주한 미군한테 돈을 더 줘. 주한 일본군한테, 그러니까 일본 미군한테 돈을 더 줘. 나토의 방위군, 유럽의 방위군들한테 돈을 더 줘. 였는데 지금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논의를 진행하는 상대 국가들로부터 그럼 우리는 우리 국방비를 늘릴 거고 미군은 맘대로 하세요 라는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약해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바라는 거죠. 그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는 자기 지지층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전략에서 손 뗀다. 경찰 국가 안 한다. 이번에 이란을 때렸더니 바로 트럼프 지지층 마가 진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 왜 대냐? 전쟁이 싫다. 갑자기 반전주의자가 돼서는 그러니까 팀 마가는 반전과 인종차별이 코드잖아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인종만 차별하면 돼요. 외국인만 쫓아내면 되고. 근데 아니 우리가 외국인 쫓아낼 병력도 없는데 벙커버스터를 쏴 거기다가 그 비싼 걸? 그렇죠.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 일에 끼어들어서 거기다 돈 쓰냐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을 쓰고 왜 그러고 사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왜 그러고 사냐? 네. 이란에 괜히 발 들여놔서 거기다 왜 힘들게 중동에 발 들여놔가지고 왜 그 늪에 왜 진창으로 들어가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 성격으로 생각하죠. 이제 그 좀 냉소적이 된 미국의 중도 진보 언론들은 맨날 타코 하니까 트럼프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다의 줄임말이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타코가 되기 전에 신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 달 전에 2주만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혹은 이제 중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 2주만 생각해 보겠다. 2주가 마지막이다. 너네 죽을 줄 알아 2주 뒤에.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그럼 히토류를 수출 안 할게. 그랬더니 물러서죠. 이 물러선다는 놀림을 자꾸 받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한 다음에 2주 있어봐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쳤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유치한 태도 아니었나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제 냉소적이 된 언론들은. 근데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단한 점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이 행동의 맥락은 미국 언론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을 친다고 할 때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나서 칭찬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기술 점수가 멋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좋았어. 정말 이스라엘 언론 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싫어했던 이 사람을 단숨에 다시 지지율을 회복시켜줬는지 그 살상이. 작전이 좋았어. 이스라엘 군은 대단해. 모사드가 대단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언론들이 그런 걸 쓰니까 트럼프가 내가
이런 훌륭한 작전을 말렸다고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도와줬다고 해야 되겠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생각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미국 언론들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끌려간 게 맞죠.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의 대단한 점은 그걸 말이 되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그렇죠. 그런 기분을. 네. 그래서 벙커버스터로 때리고 그다음에 네타냐후를 구워 삼고 이란의 공공한 점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조기에 그냥 상황을 종료시켜 버린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죠. 예, what the fuck이라고 하고 뭐 WTF라는 말을 공식 언론에서 쓴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예, 희한하게 트럼프의 그런 성향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이끌어냈고 휴전이 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타냐후한테 너 지금 뭐 하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비행기가 뜨다가 말도록 만들고 비행기 돌리라고 트윗도 했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자 여러분 세계 평화는 달성됐습니다. 이렇게 쓰니까는 마가 진영은 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 5% 국방비가 달성되든 말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든 말든 그 트럼프 지지층이 볼 때는 다른 나라가 국방비를 더 쓴다는 것은 가서 미군이 역할을 할 게 더 없어진다는 것이고 미군이 역할을 할 게 없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찰 노릇을 더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돈만큼 더 많은 뭐 경제를 살리고 그게 뭐가 됐든 이런저런 걸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좋다. 이렇게 나올 테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을 빨리 종전시킨 것처럼 이 협상한 것도 이 자기 지지층한테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 구멍 숭숭 뚫린 논리에 찬동해줄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지나가면 될 수 있을 만큼만 오늘을 살자. 뭐 늘 그래왔죠. 네. 그럼 망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한겨레가 아주 멋지게 평가했던데 승리뿐인 전쟁이라고. 하메네이도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네타냐후도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네. 트럼프도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하고 즉 3자 간의 수구 세력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란은 조금 이제 지금 눈치를 좀 챙기는 것 같아요.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번에 벙커버스터 받고 우리 많이 지금 망가졌다고. 다쳤다. 지금 우리가 네. 크게 지금 지금 남은 게 없다 지금. 크게 다쳤다 우리가. 네. 네. 왜 그러겠어요? 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트럼프가 또 다음 주에는 이란하고 얘기를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트럼프는 어쨌든 딜인데. 네. 가진 게 없다고 해야죠. 내놓을 게 없는데.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죠. 가진 게 없다고 해야죠. 지난번에 네가 때려서 나는 이제 네가 다 털어가서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게 지난 30년간 이어지던 방식입니다. 그게 클린턴이든 아들 부시든 트럼프든 언제나 이란이 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때리고 핵이 없네 라고 하고 이거 너무나 반복되던 것이라서 그리고 이란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을 만나서 야 너네 때문에 좀 죽을 뻔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사실 근데 황당한 것이 오바마 때 사실 이란 핵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때 대략의 틀이 있어요. 뭐냐면 이란은 어쨌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은 하시고 그게 뭐 우라늄 농축의 그 농도를 3.27%인가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핵사찰을 받고 NPT 가입국으로서 IAEA한테 네. 정기적으로 핵사찰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란의 경제 제재는 좀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렇게 하자. 요게 이제 이란 핵 협상의 기본 틀인데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핵 협상이 없어졌네. 그럼 우리도 뭐 핵 개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핵 개발을 막 하는 거고. 근데 그 핵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어쨌든 우라늄이니까 우라늄 농축 정도의 수준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60% 우라늄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농축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트럼프에서 다시 핵 협상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또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틀을. 그러면 농축은 3몇 %, 평화적 핵 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하고 나머지 경제 풀어주고 이 틀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
그러지 뭐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무조건 안 돼. 핵의 히읗자도 안 돼 너네는. 너네는 그리고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왜 맞아야 되냐? 지금 내가 곤란해. 네타냐후 내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곤란해. 지금 나 사임해야 돼. 연정 깨지면 난 잡혀가는데 연정이 안 깨지려면 내가 일단 너를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비행기 떼어가지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 사법 리스크를 주로 학살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네. 접해가지고 이란이 이씨 내가 막고 있을 것 같아? 이러고 투닥거리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직전에 트럼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이 아예 안 된다. 너는 핵을 그냥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협상이 당연히 안 되죠. 지난번엔 분명히 평화적 핵 이용까지는 된다고 했잖여.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그러면 이 평화적 핵 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농축한 핵 연료를 다른 나라에 팔도록 허용해줘라. 요까지는 갔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처음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평화적 핵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이 그 상황이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아야지 이래갖고 미국이 때린 거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가만히 기존의 협상대로 하려다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가운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또 미국이 다시 협상하자고 하면 또 해야지. 예. 이런 억울한 입장이다 사실 이란은. 제가 이란이 미국에 반미를 해서 지금 무슨 편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조건을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란이 협상을 하는데 이란 핵 협상의 기존의 틀대로 가야지. 냉전 시대 때만 해도 말이에요. 강국들이 약소국을 다루는 방법들이 훨씬 야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괴뢰 정부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를 묵인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빚을 지워서 이 나라가 우리의 말을 잘 듣게 하는 방식을 미국도 소련도 좋아했던 게 제가 역사책에서 본 20세기의 현대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무력 아니면 경제밖에 없어서 그냥 봉쇄해요. 봉쇄해 놓으면 보통은 거기 적응합니다.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서 못 들여와가지고 한참 나라가 망하니 기업이 망하니 했던 적이 있죠. 국산화를 성공시켜냈습니다. 적응이 된달까요? 달러가 없으면 이란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란의 원유는 모두 중국에 가서 잘 지냅니다. 이건 중국한테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런 가까운 미래는 저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뒷짐으로 빼면 뺄수록 중국 러시아만 좋아진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제가 얘기했으니까 좀 지겨우실 수는 있겠는데 21세기는 천천히 미국이 약화되어 가는 시기다 정도만요. 네. 아이고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이거 마지막 질문을 빨리 해야 됩니다. 퀴즈. 다음 칼럼은 어느 신문 것일까요? 대통령실은 그냥 기사입니다. 스트레이트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고 KTV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아니다. 칼럼이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질의 모습과 현장 상황까지 쌍방향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생중계가 되니 익명의 관계자도 없다. 브리핑하는 대통령실도 질문하는 기자도 더는 숨을 곳이 없다. 오랜 그릇된 간행을 깨는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이야 허니문 기간이지만 언론과 각을 세울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카메라를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격적 질문도 마다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심찼던 도어 스태핑도 언론과의 마찰로 중단됐다. 네. 어디 칼럼일까요? 아침에 봤는데. 논조로 찍기. 한국일보. 그건 그냥 외운 거야. 김민아 겁나 잘 외웁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저는 의외였거든요. 이게 뒤에 나중에 이거 물르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너네가 의심스러워오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좋아라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 지금 이 관행을 바꾸려는 대통령실의 시도가 저널리스트로서 좋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김이나 아는 사람은 다 팀장급이지. 거기 가서 저 타자 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게 뭐야. 나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게 제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이제 생경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제 언론인들이 브리핑실 투쟁하던 시절에 참여정부를 상대로 밖에서 막 불 꺼진 데 쓰고 뭐 일부러 밖에 나가 앉고 뭐 집회인지 뭐 보도인지 집회인지 취재인지 알 수 없는, 저는 언론이 단체로 두드러기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실 폐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네. 네. 근데 지금은 언론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윤석열 때문인가? 아니면 언론인들이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인가? 아직 해석이 잘 안 돼요, 저는. 근데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기자들의 얼굴을 비춘 건 아닌데 네, 그건 안 했죠. 생중계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시도했고 네. 그 생중계에 대해서는 그때 뭐 언론인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중계에 대해서. 그때 반발했던 거는 이제 기자실을 없앤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득권의 이제 어떤 반발 이런 게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의 방식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발의 방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출입처나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다만 대통령실에 취재하러 가는 거는 그건 뭐 출입처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뭐 보안도 있고 그렇죠. 그건 등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때는 기자실을 이제 확대하는 이제 기자실을 폐쇄한다라는 의미는 이 취재를 할 수 있는 언론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거 확대한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취재 권한 준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 진짜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이번에 패키지에도 그게 포함돼 있고 아직 실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레거시 언론들이 이걸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팀도 안 나네요. 근데 그때랑 그거야말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는 지금은 완전히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은 내용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떠돌아다니는 시대고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도 유튜브에 의존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취재한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대한 언론들이 와가지고 같이 취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좀 과거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완전히 그들끼리의 어떤 리그, 그들끼리만의 어떤 정보의 소통의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득권의 반발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근데 그때는 인터넷 언론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유튜브 같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 최근에 전 정권을 흔들었던 가장 큰 특종들은 레거시 바깥의 팀들이 참 많이 냈으니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할 수 없죠, 언론들은. 네. 근데 그 관성이 쉽게 바뀌면 그게 어떻게 관성이에요. 저는 이건 되게 저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데 참여정부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아뜨거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열심히 안 만졌어요. 언론개혁이라는 네 글자를 붙여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지만 더 강력한 벽에 막힐 수밖에 없었고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보는 게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제도로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심할 거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언론의 미디어의 문제점은 미디어가 스스로 자정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든 안에 레거시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게 뭐 레거시의 노조든 뜻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솔직히 이건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답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브리핑룸 바꾸는 게 되게 많은 걸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웠어요. 정치가 해야 되는 게 있죠. 특히 권력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백브리핑 그거 익명보도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니까 그게 정식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백브리핑이라는 건 실제 브리핑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 물어봤는데 그게 그냥 커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직원인지 아니면 대변인인지 모르고 그냥 관계자라고 쓰거든요. 그건 뒤에서 물어봤다는 뜻이죠. 그걸 사실상 없애겠다는 뜻이고 그 강효정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끝난 다음에 백브리핑 할 때 끝나고 물어보실 때 제가 말했으면 제가 말했다고 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는 핵관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중요한 겁니까? 아, 다 실명 보도가 원칙이에요. 얼마나 어색해요. 우리는 실명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실명 보도 원칙이고 그 특히 다른 이유, 다른 공간, 다른 이유인 게 아니라 특히 권력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비실명으로 그렇게 마구 그렇게 쓰는 것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기자가 그걸 알려줬기에 저도 안 거거든요. 저거 지금 저렇게 말하는 윤핵관은 윤핵관이 아니고 윤이다.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그렇게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기자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갖다 썼거나 이 사람이 기자를 원하는 대로 갖다 쓴 것일 가능성도 있잖아. 이건 별로다. 라고 생각했던 게 3년,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관례가 있다고요. 그런 관례. 고위 관계자란 뭐다. 핵심 관계자란 뭐다. 핵심 고위 관계자라는 것은 뭐다. 네? 호텔의 별 기준 같은 거? 네, 원래 핵심 고위 관계자라는 건 없는데 지난 정권 때 그런 용어를 쓴 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면 뭐 예를 들면 수석급이다. 핵심 관계자면은 예를 들면 뭐 그거보다 높은 뭐 사람이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대변인이다라든지. 그거 너무 저 2차 대전 같은데. 퓨어러, 그룹펜 퓨어러. 네, 그래서 이거를 오버 그룹펜 퓨어러. 언론인들만 이해하는 그 익명의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관계자인지, 핵심 관계자인지, 고위 관계자인지.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제가 뭐 무슨 TV조선인지 어딘지가 그런 용어를 썼는데 최고의 핵심 관계자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저는 윤석열이구만. 김건희지. 그때 그 워딩이 무슨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최고 핵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 낸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뭐 씨. 본인이지 뭐 그게 뭐. 네.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예. 정치가 언론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말하긴 이른 단계입니다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구나 정도까지 발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에 고생하진 않죠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장마 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서 602회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먹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폭발이라는 말 알아요? 사야씨? 말 그대로 도파민 폭발인데 그거를 왜 몰라요? 근데 그냥 뭐 흥분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근데 도파민 부스터를 팔아요. 장난 같죠? 근데 심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모자라 이러면서. 말이 전용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 이상한 일이 생길 때 보통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도파민 부스터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파는지. 네. 이런 내가 도파민 부스터다. 그렇습니다. 네. 살인 미소를 가진 도파민 부스터. 네. 시사 아저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정재훈 약사 다시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